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어려운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힘들게 성장했습니다. 고등학교부터는 거의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로 학업을 이어나가야 했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거의 수입이 불규칙해서 가정경제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조그만 식당에 의존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가장 노릇을 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어쩔 수 없었고, 아버지도 수긍은 하지만 스트레스를 술로 푸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두 분은 다투시고 저희는 할 수 없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희에게 가난보다 더 힘들었던 건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모의 불화를 겪고 자란 자녀들만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까지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이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눈뜨고 있는 시간에는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다행히도 고등학교에서는 교내 장학금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담임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수능시험도 제가 공부한 부분에서 출제가 돼서 학운이 좋았는지 대학은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그동안 모은 돈은 동생에게 끝까지 쥐고 있으라며 통장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저도 어엿한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고 동생도 군대 다녀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동생까지 취업만 하면 그래도 숨통이 트일 거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 겪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정말 1,000원짜리 한 장도 벌벌 떨면서 썼을 정도니까요. 그때까지 김밥과 컵라면으로 식사를 해결하면서 아끼고 모은 돈이었어요. 지금도 10,000원짜리 정식은 손 떨려서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척스럽게 돈도 벌고 살림도 하시던 어머니가 쇠약해지셔서 계속 병치레를 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통증이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어머니가 심각한 정도로 편찮으신 걸 본 적이 없는 우리 형제는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워 살림도 나누어서 하고 잠시 식당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새삼스레 어머니에게 살갑게 다가가는 게 익숙치 않으셨는지 약을 사다 주거나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밤에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느껴진다며 응급실로 향했는데,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치고 심근경색이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동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지속된다면서 답답해서 잠도 못 자겠다고 하셨던 게 전조 증상이었던 거라고 하더군요. 어머니께 관심을 갖고 지켜봤더라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자식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장례식은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렀고 가까운 추모관에 모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얼마나 한평생 외롭고 허무하게 사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이틀 사흘날 술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처럼 더 술에 매달리셨고, 급기야 길에서 쓰러져 파출소까지 데리러 가곤 했습니다. 심정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만 정말 아버지까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자식들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말이죠. 차라리 저럴 거면 돌아가시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가족끼리 어려울 때 뭉쳐도 될까 말까인데 저러시는 이유가 뭔가 싶고 정말 싫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하는 선입견까지 더해져 갈수록 아버지가 끔찍해지더군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태도나 생활하는 모습이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알코올성 치매라고 하더군요. 알코올성 치매라니. 말도 어눌하시고 끼니를 몇 번씩이나 달라고 하실 때부터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급기야 대소변까지 실수를 하시면서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쩐지 그동안 행동이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는데 그게 병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안쓰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더군요. 왜 그리 술을 드셨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튼 저나 동생은 간병을 할 수는 없는 처지고 돈을 벌어야 병원비를 댈 수 있으니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지시는 게 눈에 보여 어쩔 도리가 없었죠. 눈물을 머금고 요양병원에 보내드린 후 저희는 생업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음식도 먹여드리고 사책도 시키고 했습니다. 간병하시는 분은 조선족이었는데 공동 간병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저희도 안심했고요. 저희도 그분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가끔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이나 현금 봉투를 전해드리면 음식은 감사히 먹겠다고 받으셨지만 돈은 정중히 사양하셨습니다. 그런 의외의 모습에 저희 형제는 감동받았고 예의를 차려 그분에게 대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약간 이상한 점이 있다면 간병인이 저희 아버지께 반말을 하면서 부부처럼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찜찜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나고 자식 입장에서는 편치 않았습니다. 두어 달 지나고 보니 간호병동에서 두 분이 심상치 않은 사이 같다며 혹시 알고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저희는 놀라서 아버지께 물어보니 아무 말이 없으셨죠. 저희에게 간병인이 도련님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못 사겠어요.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하겠지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가고 싶으시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간병인과 같이요. 할 수 없이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같이 오고 싶다고 해서 모시고 왔더니 그 간병인은 어느 날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뭐 갑자기 간병인 일이 힘들어졌나 했는데 저희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란 것을요.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당하는 노인 환자들이 요즘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은 1,000만 원 정도였고 각서의 공증까지 치밀하게 준비를 했더군요. 아버지는 계속 간병인을 찾다가 우시기까지 하고 정말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아온 우리에게 왜 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소재 파악을 해보니 지방에 내려가서 또 간병인을 하면서 또 일을 꾸미고 있던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조선족 가족들과 똘똘 뭉쳐서 현금화한 재산을 중국에 보내는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래서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배신감도 매우 컸죠. 정말 사람 좋은 거 하나 믿고 아픈 사람 가족 대신에 잘 돌봐주겠거니 하고 정말 잘해드렸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대로 있을 수 없어 저희는 당연히 고소를 했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다 받아야 했는데 다 돌려받긴 힘들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또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요. 정말 그 과정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주기에도 벅차서 정말 한동안은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큰 일을 치르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아버지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유산 조금 있는 것과 노령연금으로 생활하신 터라 이번에 금전적인 손해가 막심한 걸 따져보면 저희가 번 돈으로 평생 치료비와 생활비를 대야 할 판이었습니다. 정말 우울하고 앞길이 막막했죠. 저나 동생이나 직장을 잡은 지 얼마 안 되어 대출도 어려웠고 허름한 연립이라 집담보 대출은 더욱이 불가능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숨을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돈은 벌어야 했고 저희가 직장 다니면서 아버지를 돌볼 순 없으니 이번에는 신원 확실하고 한국인 요양보호사가 있는 가까운 요양원에 입소를 시켰습니다. 특수한 경우였지만 조선족이라면 치가 떨릴 정도로 편견이 생겼거든요. 그 와중에 집에 남아있던 의료용 침대를 처분하려던 참에 동생이 저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형, 이리 와봐 빨리. 뭔데 그래? 저는 숨 넘어가듯이 저를 부른 동생을 따라 방에 들어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의료용 침대의 매트리스 아래쪽에 보니 삐져나와 있는 현금과 통장, 도장이 있는 서류 봉투를 발견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게 뭘까 싶어서 저와 동생은 그걸 확인하고는 둘 다 서로 주저앉아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 서류 봉투 안에 있는 것은 시가로 해보면 10억 정도가 되는 돈들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뭔가 싶어서 아버지께 여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머니의 유산만큼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곳에 넣어두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모은 돈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보고자 저희 어머니가 변두리 땅을 조금씩 사두셨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요 근래에 그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들어가면서 값이 많이 뛰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별게 아닌 땅이 그렇게 값이 오른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하늘에 감사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아버지께 그동안에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게 아닌 땅일 뿐이었고 그래서 더 말할 필요도 못 느꼈으며 자식들이라도 엄마가 남긴 유산만큼은 바로 쓰게 하고 싶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만의 사랑이었던가 봅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 돈으로 아버지 치료비와 생활비, 저희들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자금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사는 내내 저더러 죽어라 죽어라 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되길 바라진 않으셨던가 봅니다. 아버지의 증세도 좋아지긴 힘들다고 하지만 훨씬 나아지셨고 저희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 이 말을 믿습니다. 저희와 같은 환경에 계신 분들 이 글을 읽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